첫 순서로 떨리네요. 지금 제가 떨리는데 그나마 저랑 자주 방송을 하시는 분이 와갖고 좀 다행히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 줄여서 지방시라고 하죠. 신용환 부위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지방시. 저는 뭐 넥타이를 지방시로 바꿔야 되나? 네, 제가 두 번째로 진행을 하는데 네. 너무 떨립니다. 그래도 그래요? 다행히 부위원장님이 오셔갖고 좀 네. 합의 좀 맞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혹시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면 자리를 빨리 바꿀까요? 이렇게 노리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호응을 해주셔야 제가 이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 떤다고 같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도 떨지 않는. 네, 이제 셀럽이 되고픈 변호사에서 이미 셀럽이 된. 전 아직 배고픕니다. 네, 이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어제 쿠팡이 뜬금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유출자를 특정했고 정보에 유출된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 이게 믿음직스러우신가요? 믿음직스러우세요? 화가 나죠.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이 쿠팡이 지금 정부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쿠팡이 발표할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미리 사전에 그 사람을 특정했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이제 물에다 던졌다는 거 그것도 아주 찾기 쉽게 쿠팡이 표시되어 있는 에코백에다가 벽돌까지 집어넣어서 넣었다. 그러면 특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잠수부를 동원해서 건지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포렌식 복원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충 잡아도 일주일은 더 걸렸겠죠. 그러면 정부 민관 합동 거기에다가 당연히 사전 신고를 했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신병이 특정돼서 그 사람 입건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범죄 혐의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경찰에서는 현재 이것들을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타임 프레임도 맞지 않고 내용은 더 화가 납니다. 3천여 개 정도 유출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된 게 2,609개입니다. 3,000개 그들 표현으로는 겨우일지 모르지만 3,000개를 했는데 2,609개의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지금 그 쿠팡 사용자 뭐 1,600만인이 뭐니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저희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유출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걸 어찌 믿냐. 그리고 제가 농담드리면 이미 그 정도로 해서 이들이 밝힐 수 있었잖아요. 6월 달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잘할 것 같으면 충청도 말로 어제 오지 그랬슈. 그렇게 급하면 진작에 그 사람 특정해서 밝히지 그랬슈. 결국 돈에 대한 부분 집단소송 하시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액션, 네. 집단소송 한국에 없다 보니까 이들이 자꾸 미국으로 몰고 가죠. 거기서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라고 하는 금융치료 이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으로 이제 와서 정말 도저히 이건 뭐 더 누구 말대로 소금 뿌리는 얘기죠. 더 화를 돋구는 소금 얘기죠. 뿌리는 행위다. 네. 네, 사실 지금 제가 진행을 하던 와중에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진행을 같이 맡아주신 분에서 소개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네, 두 번째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오마이뉴스의 김지현 기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김지현이고요. 네, 두 번째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참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갖고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리 바꾸자니까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피의자를 쿠팡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사실은 증거인멸이나 그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가 3,3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쿠팡이 갑자기 어제 기습적으로 일종의 브리타인데요. 네, 일종의 브리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009% 수준으로 지금 쫙 쪼그라뜨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보면 내용을 보면 쿠팡이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에 간 것 같아. 중국에서 이 일을 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천에 벌였다는 게 한강이 아니고 지금 중국에 간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지금 중국이 어느 하천 갔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쿠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개의 이 회사에게 의뢰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맨디언트라는 회사랑 팔로알토라는 회사랑 언스테인 영이라는 네. 세 개의 보안 회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되게 대단한 곳이에요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유명한 회사들이죠. 예. 팔로알토 같은 데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좀 문의 아니라 네. 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힙합 그룹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믿을만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단한 회사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좀 더 공부를 해보니 이 누가 범인인지를 맨디언트라는 회사는 그런 영역을 많이 다루고 팔로알토라는 곳은 왜 못 막았는가를 다루고 언스테인 영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다루는 요게 각 분야별로 특화된 영역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되게 재밌는 글이 하나 어제 올라왔어요. 그 테크수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안구 기자님이 쓴 글인데 결국 이를 요약하면은 쿠팡은 우리가 이 정도 했어.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여진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이거 좀 일방적 발표여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그 유출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하천에 유기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쿠팡 프레시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걸 중국까지 가져간 것도 신기하네요. 만약 중국이라면. 그렇게 찾기 쉽게 버리는데도 쿠팡 에코백을 쓴다. 네. 근데 이거 분명히 공범이 있겠네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더 제가 신기한 거는 그 쿠팡 측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보면 물리적으로 뭐 개인 PC 하나, 그다음에 노트북 하나, 애플 맥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물리적으로 파괴를 한 다음에 에코백에 넣어서 벽돌까지 넣어서 물에 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파괴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포렌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가 파괴를 했는데 그게 살아났다. 네. 그것도 그거 중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쓰는 에코백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그렇게 했다. 역순으로 한 거 아니에요? 미리 그럴 다 수도 찾아놓은 다음에 파괴를 한 다음에 물에 버린 거 아니에요?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 성탄절에도 쉬지 않고 쿠팡 사태에 대해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도 소집했다고 했는데 특이한 거는 외교 안보 라인까지 소집을 했어요. 어떤 것까지 엄두한 거로 봐야 될까요? 정말로 화가 나게 된 게 이제 2, 3일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사람들이죠. 1기 행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 일종의 우리로 치면 이제 청와대 근무자들이죠. 그들이 나와서 한 사람은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이고 뭐 등등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일종의 쿠팡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자격으로 해요? 그렇죠.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국민인데.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건 그 테크 기업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기 국민들한테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발언을 안 했을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인데 갑자기 보호하고 나선 게 참 아이러니했는데 거기에 희한한 걸 하나 덧붙이죠. 중국과의 산업 보안 기타 뭐 무슨 IT 글로벌 경쟁이라는 단어들을 쭉 앞에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미국이 나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중국을 앞에 부각을 시켜요. 요거 다분히 정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보안을 중국인에게 맡겼던 쿠팡은 비난받아야 되는데 네. 쿠팡을 보호하려는 모습 자체가 참 이상한데 다음 청문회 때 김범석 의장이 참석할까요?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0일, 31일 연석 청문회 거기에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각종 이제 상임위에서 선수들이 나올 텐데요. 그 MBN 보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김범석, 범킴이라고 불리는 범킴의 동생 유킴. 네, 유킴. 그러니까 요 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을 증인 채택을 지금 아마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근데 이분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외교통상의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김영배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영배 외통위 간사죠. 김영배 의원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어떤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미국 기업이라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쿠팡의 전략이 미국 정부는 우리 편, 우린 미국 기업이야.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내지는 국회가 미국을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만약에 좀 흘러가는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면 이런 프레임 자체가 쿠팡의 전략 전술로 보여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단순히 그냥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좀 포인트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 외통위에서도 이번 연석 청문회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대통령께서도 화가 많이 나셨겠죠. 이게 이제 쿠팡 개별 기업의 어떤 잘못인데 대한민국을 판다, 미국의 어떤 외교 문제로 끌어들인다. 전혀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이게 SKT 이 외부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부 직원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것도 감추기 위해서 유출이냐 누출이냐 해킹이냐 이거 말장난 가지고 초반에 막 헷갈리게 처음에 만들었죠. 노출이라고 했죠. 노출. 예, 노출이냐 네. 그런 자체가 벌써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거 물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주 총론적으로 원론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10년 전에 김범석 범킴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유, 진짜요? 제가 정부의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을 할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망하니 많이 할 때예요. 살려주세요 물론 하겠죠. 외형은 막 커지고 있었지만 과도한 부채 문제. 물론 이 사람은 이걸 풀필먼트 기타 인프라를 갖추면서 일종의 이제 SOC 인프라 구축하듯이 밑밥을 까느라고 많은 적자가 났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과정으로 온 건데 만약에 중간에 망가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 게 이제 결과적으로 다 미화할 수 있었지만 망가졌으면 그러지 못했겠죠. 당시에 손정희 회장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소하느니 뭐니 막 심각했어요. 9년 전 그쯤에 결국 쿠팡이 상장할 때도 엄청난 적자 상태에서 상장을 했어요. 즉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돌파구가 열린 건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올챙이 쪽 자, 플랫폼 기업이죠. 온라인 플랫폼 기업.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비즈니스 에틱스, 기업 윤리, 윤리 경영, 에티컬 매니지먼트 시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윤리 경영에 실패하면서 오랫동안 미국의 시가총액 1위를 했던 알코아라는 기업. 굉장히 망가졌다가 그 세계 1위 알루미늄 재련하고 이런 회사 아니에요. 그랬다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비근한 예로 두산 페놀 사건. 그 이후로 두산의 광고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사람 인재제일 하면 삼성을 우리 생각했는데 사람에 대한 광고 이런 걸 굉장히 휴머니즘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건 한 15년 20년을 해서 두산이 이미지가 이제 개선이 되고 지금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먹게 됐어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망가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플랫폼 기업 결국 고객이 생명이죠. 고객이 떠나면 망가지는 거죠. 아주 원론적으로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쿠팡의 무리수들은 결국에는 누가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 소송과 그리고 그 탈팡 러시 그리고 그 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하고 진행하고 있는 압박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정확한 지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올챙이적 방금 신용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 대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에서 약 한 159억 정도의 로비 자금을 썼다라고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이제 쿠팡의 대관 이 활동이 되게 좀 활발하다라는 지적들이 많고요. 실제 저희 오마이뉴스도 대관에 관련해서 취재를 좀 진행을 하고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의 대관의 이 패턴과 쿠팡의 패턴은 많이 다르다. 특히 저임 방식으로 그 국회 보좌진 출신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관계 형성을 통한 이런 뭐 증인 저지, 증인의 급을 낮추기, 뭐 입법을 조금 틀어막는다든가 이런 식의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갑자기 성장의 뭐 벼락부자가 된 기업들이 잘못된 대관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방식을 취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지금 골마 터져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대관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하고 같이 제 폰으로 지난번에 이 쿠팡 대관하는 명단을 봤을 때 8명이나 있어요. 현직만 해도 그렇게 많이 대관 부위원장님 핸드폰 내에만 해도 8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뽑은 거예요.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법원, 검찰 증해서 실제로 계열사 대표 중에 한 분이 김현장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저기를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뽑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대략 쳐도 약 60여 명이에요. 지난 반년 동안에만 약 18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겉으로 대관으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말고도요.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까지 하면 약 100여 명이에요. 그러면 쿠팡의 한국 법인은 본사는 미국에 있다 치더라도 한국 법인은 완전 대관 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관 인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한 역할에 요거 한번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5월 달에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이 쿠팡 노동자들 관련한 부분을 덮으려고 지시를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상설특검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5월에 그대로 밝혔고요. 이게 6월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6월에 밝혔다. 한번 시간 순서를 거꾸로 돌려서 가정을 해보세요. 국민들의 반응이 과연 어미준이 덮은 거를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하, 이러려고 이거 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됐겠죠. 만약에 그 시점에 나왔으면. 그렇죠. 이게 다 대관의 힘 아니었냐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 쿠팡의 폐악질은 그 이번에 그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엄청 많았었죠. 뭐 그 에어컨 온도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온도계에만 에어컨을 씌운다던가 기사도 있는데 쿠팡 물류센터 구급차 출동 하루에 1회꼴 이 정도로 사실 열악한 근무 조건 같은 것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쉬쉬하고 대관회에 눌러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조금 다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또 한쪽으로 언론 플레이 역시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나온 기사가 오늘 새벽 5시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한 경제지에서 낸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탈퇴하는 고객도 챙긴다. 쿠팡 3,000명 아닌 전 회원 보상 준비. 노골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25일 날 성탄절에 나온 보도 자료에는 별도의 보상 방안을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이 기사를 봤는데 업계 관계자의 워딩을 인용을 해서 이 3,000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쿠팡이 국민 기업으로서의 도의적 책임, 브랜드 이미지 회복, 통 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워딩을 뿌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물론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썼겠습니다만 이 워딩 제공에는 일정 정도의 노림수가 좀 엿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또 이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사실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어서 네네. 네, 그렇죠.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께서 오늘 이제 메인 진행을 하시는데 성탄절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핫스팟 재미있게 잘 이끌어 달라는 응원을 슈퍼챗과 함께 보내주셔서 슈퍼챗을 읽어드려야죠. 제가 그거 놓치고 있었네요. 예, 잠깐 맥락이 끊겼지만 제가 변호사님 힘내시라고 저는 지금 읊었습니다. 저 팬클럽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저는 저 칭찬해 주시는 댓글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예.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토야창 9199님 그리고 임금님귀의 캔디 진행구승 그리고 JJINNE 다시 N5D 배우가 사회를 보시네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네요. 와. 저는 신용환 교수님 충북도지사 꼭 되어주세요. 이것도 눈에 들어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화면 한 번만 더 언론 기사 좀 전에 띄워주셨던 거 그거 한 번만 봐주실래요? 네. 저기 보시면 밑에 소제목에 실제 유출은 3,000명에 그쳤지만 누가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지금 저 어느 언론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3,000명에 그쳤지만 지금 민관 합동 조사가 위원회처럼 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직 발표도 안 났죠. 네. 경찰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도 굉장히 황당해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약한 고리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뭐가 있을 때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고 들어오면서 거기에 뭐 바이러스든 뭐 주입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쿠팡하면 가장 약한 고리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사업자들 일종의 이제 쿠팡에 배달하는 분들이 다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쿠팡 소속이 아니라 그 다음에 쿠팡의 정직원도 있지만 알바하는 직원들 쭉 하면서 최근에 언론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이런 대관 이런 게 작동한다고 말씀 좀 전에 하셨듯이 제가 볼 때 칼럼이나
여러 가지 기사 내용에서 보면 쿠팡이 창출한 일자리 그다음에 칼럼 비슷하게 또는 어떤 개인이 특정 개인의 SNS에 일자리 관련한 얘기를 세게 해요. 예를 들자면 논조가 이런 거예요. 쿠팡보다 일자리 창출 많이 할 자신이 있으면 뭐를 어떻게 해라. 누구누구에게 뭐 죄 없는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나 쿠팡의 대관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약한 고리의 법칙에서 약한 고리를 치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뼈드락지가 종기가 됐다 암덩어리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아프지만 분명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그 일자리에 명암이 있잖아요. 그 이면에 어땠냐고요. 그게 5월 달에 사건 같은 거고 누구누구 돌아가셨을 때 좀 전에 구급차 그렇게 많이 출동했다는 것도 뭐예요. 일자리에 그 어두운 면일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이 약한 고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암덩어리로 진화돼서 나갈 수 있다. 네, 그 암덩어리 중에 하나가 또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아시아나 승무원 등 직원 1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에서는 고객 정보는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보 유출 사고가 나오는 게 암덩어리나 종양을 저희가 짜내지 않고 대통령 말씀대로 그 이러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지금까지 못 보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시그널을 못 보낸 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제 유출돼서 나오는 거 이런 게 개개인의 회사별로 보면은 물타기 효과로 해서 쿠팡이 예를 들어 아시아나 이런 거 나올 때 웃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새로운 게 나와서 더 크게 부각이 되면 또 앞에 게 막 가라앉고 지금 보세요. 쿠팡 얘기하니까 SKT 거 다 까먹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금융치료 지금 이제 집단 소송하잖아요. SKT께 약 2조 2천억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엊그제 나왔죠. 그러면 그건 전 국민에 대해서 SKT 쓰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1,800만 명 정도 보상을 한다면 그 정도죠. 자, 이거는 3천만 명 정도라 그랬어요. 저는 저기서 3천 명 낸 게 그 역량도 있다라고 추정을 해요. 자, 자기들이 한국에서 거둔 뭐 순이익이 1조 6천억 정도인데 뭐 어떡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방어 블로킹을 했는데 2조 2천억이 딱 나왔어요. 근데 회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리고 지금 3천 명만 유출됐지만 전 회원한테 보상한다고 선수 치는 거잖아요, 일종의. 아마 그 역량, 2조 2천억이라는 그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매출 40조에 3%니까 1조 2천억 원이고 3,400만 명에다가 지금까지 판례로 확립된 배상금 10만 원을 곱하면 거의 3조가 넘게 나와서 그걸 합치면 4조는 넉넉하게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이렇게 좀 알러지틱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쿠팡은 충분히 때렸으니까 다음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오늘 나오네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체포 방해, 국무위원 권한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비하폰 기록 삭제, 외신 허위 공보 이렇게 추가된 5개 혐의에 대한 것인데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주목되는데 특검 몇 년을 구형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10년 이상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에 단서에 이제 김건희를 구형을 할 때 법정 최고형을 뭐 어떻게 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앞에 이제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물론 내란에 대한 거는 이제 다른 건이지만 그건 사형과 무기징역 만 있는 거니까 그게 인정된다면 앞에 거 뭐 별로 의미가 좀 줄을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특검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가끔 약간의 사과 같은 말을 하는데 개사과예요. 보면 사과란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아요. 안타깝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뭐 받고 있는 군인들이 안타깝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개사과죠. 진짜 진정성 있게 하려면 사과란 표현 써야죠. 이들의 개사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요. 2021년 12월 26일일 거예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뭐 하면서 한 얘기 있었잖아요. 작은 파우치. 그때 이제 작은 파우치. 그 사과 한다고 이제 김건희가 하면서 했던 이제 그거. 톨이 나왔던 사진. 예, 그 뒤에 또 그 다음 해에도 그랬던 거. 그다음에 이번에 출석할 때 이제 아무것도 아닌 뭐 등등등 이게 다 가식적인 개사과류라는 거를 국민들은 트라우마로 안고 있고 법정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럼 그 태도 그다음에 뭐 직접적인 지금 저 변호인은 아니지만 김용현 씨 그 변호인들이 하는 태도와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법정을 희화화시키는 것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영향을 같이 미친다고 보면 특검 입장에서 여기서 봐줄 여지가 뭐가 있냐고요. 이 뭐 감경의 여지가 과연 뭐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최고형을 다 해야 되겠죠. 사실 그냥 일반적 변호사로 생각했을 때 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상상의 범위 중에 가장 넓은 범위를 행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체포방에 그러니까 특공집방이라고 될 것 같은데 특공집방에서 가장 높은 혐의가 뭐 무기를 휘둘러 갖고 방해하는 정도인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병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공무집행을 막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최고 형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저요. 이게 정치부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봐 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실 예측을 하기 좀 어렵고 네. 물론 이제 저희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입장이니까 네. 근데 아마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예측이 나오는 대로 그런 최고형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며 브리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언론에는 일본식 용어라고 설명이 되었지만 사실은 일본식에서 유래된 건 맞는데 이게 신림동 용어입니다. 불의의 타격. 그래갖고 네. 자기 공부 안 한 데서 나왔을 때 불의의 타라고 많이 어디 표현하는데 라이터 브랜드 아니에요? 브리타? 네. 이분이 뭐 시험을 9번이나 보셨기 때문에 브리타라는 용어가 아마 입에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일본식 용어가 사용되고 있네요.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죠. 그러면 결과는 구형에 미칠까요? 아니면 구형보다 많이 평상시처럼 깎여 나올까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선고와 또 다른 것들이 이제 그 날짜 그 윤석열이 풀려 18일까지죠, 그죠? 1월 18일까지. 그거에 이제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고하는 게 더 유리할지 이 말지에 대한 이제 법적인 법조인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법적인 거는 변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는 5년이라면서요, 그죠? 네. 특수자 들어가면 1.5 7년 6개월. 가중해서 네. 7년 6개월 거기에 기타 붙은 거 등등인데 자기는 이걸 브리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국민 가슴에 브리타예요. 총을 쏘네 마네 뭐 원거리에서 이렇게 망원경처럼 잡아서 다 봤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 기관총 같은 거 메고 다니고 거의 일부러 보여주다시피 일부러 보였죠. 보여주는 걸로 하고 또 뭐 거기에 김건희 씨일지 누굴지 모르는데 뭐 파카 패딩 같은 거 입고 나와서 담배를 피웠네 말았네 뭐 여러 논란들 다 그 와중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참 맛있게 피시더라고요. 특히 뭐 강아지 산책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브리타를 계속 날려왔기 때문에 브리타의 가장 그 예상 못하는 브리타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특검에서. 이 브리타의 맥락은 결국 자신을 지지하는 우리가 한줌 윤 어게인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향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형법에도 없는 내용이고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절차적으로 부당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맥락으로 일으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런 과정들이 부당하니까 여러분 날 잊지 마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런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의 브리타 브리타 얘기를 하는데 과거 검찰 권력의 정점에 섰던 분이 브리타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논리적으로도 이제 재판장이 아주 일축을 잘 하셨는데 논리가 이거잖아요. 내란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주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자기는 정상적으로 막은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건 그거고 이건 당신들이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만 판단하는 정확하죠. 거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당연한 얘기죠.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했더라도 그러면 총을 쏘네 마네가 맞는 말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쟁점인 거를 이제 정확하게 부장판사님께서 잘 끊어주셨고 사실 윤석열 측에서 브리타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시점을 1월 16일로 잡은 거를 아마 가장 브리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본인은 계속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그런 하고 희망을 준 재판부가 정말 있죠. 어디 재판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잠시 반추해 보면 그때 당시에 경호처 그 식당에 뭐 김성훈이라는 차장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뭐뭐라고 지시를 했다. 해서 또 그 간부들이 상당수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기록이 있는 것도 있고 자기들 메모가 있는 것도 있고 뭐 폰에 있는 것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멀리서 망원경 정도로 뭐 이렇게 찍은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밖으로 알리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아마 지금 소청 심사 중일 것 같은데 순서로 보면 정작 의의 편에 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했던 사람들은 징계 절차에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자기들은 구속도 안 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경호처에 막았던 그 사람들이 구속돼 있다라고 일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잠시 앵커의 자리를 내려놓고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10년 이상이 구형된다는 뜻은 뭐냐면 사실 아무리 반으로 잘라도 5년 이상 나온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즉 윤석열 씨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이 하나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이 1월 16일로 정해지는 순간 잠시라도 나올 기회를 아예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큰 불이타로 느꼈을 것이다라고 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앵커 자리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또 잠시 진짜 내려놓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잠깐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통일교 금품 로비는 이제 그 특검 관련해서 협의가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의외로 제자리 걸음 중이에요. 왜인지 다 모두 예측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풀릴까요? 아니 묻고 더블로 가 했더니 아예 받지도 못하는 기본적인 이 상황이 왔잖아요. 자기들만의 특검법을 미리 위반을 해서 하는데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죠. 그때 한참 그쪽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냥 조건 없이 받아요. 여야 그냥 다 하자는 거잖아요. 이미 그들이 한참 주장했던 거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 지방선거 뒤로부터 뭐를 해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등 자꾸 조건을 붙이잖아요. 하다가 동반해서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뭐 동반해서 단식을 한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12.3 내란했을 때 단식했습니까? 그 이상의 이게 사건이에요? 내란보다 이게 더 큰 사건이에요? 그때 오히려 막으려고 나섰던 사람 중에 그랬죠. 한 명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단식했어야지요. 가끔 간헐적으로 단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그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얹어갖고 가는 김에 진짜 더블이면 신천지나 그 정광훈 씨의 교회까지 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겠죠? 네, 뭐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이용우 의원이에요. 그 법률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성안이 되고 있고 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이런 법률안의 초안이 당 지도부에 보고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쟁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이제 요거 갖고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도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그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진짜 진짜 특검법 이제 곧 만들겠다. 뭐 3자 추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민변이 됐든 헌재가 됐든 간에요. 근데 뭐 여하간에 이제 여당 쪽에서도 정리가 돼서 나오면 또 여야가 협상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할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엊그제 보여집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이렇게 화면에 띄우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우리가 쓱 봐도 관련된 사람이 국민의힘이 이제 상당수죠.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이제 이게 돈 받았냐 안 받았냐 갔냐 안 갔냐 요 두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당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요게 이제 또 핵심이잖아요. 이미 혐의가 조금 나오지 않아요? 많이 거론이 됐죠. 2021년 9월 10월 예선전이 치열하게 붙을 때 갑자기 이제 신천지가 뭐 10만 명이 왔다 했을 때 2022년도 이후에 그 당대표 2022년 11월 달에 윤영호 씨 문자에서 나온 게 있어요. 지난번에 몇만 명하고 요번에 11,000명인가를 해서 2023년 김기현 씨 당선될 때 이제 돕는 그 문자 메시지에 보면 지난번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요. 지난번이라는 게 2021년도 9월 10월을 지칭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한 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부분이죠. 자, 육참골단 살점이 떨어지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은 분명히 정당 해산에 대해서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 금품 수수 의혹이 아니라 정교 유착으로 네. 그렇죠. 이제 포인트를 잡고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도 딱 그 부분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꿀잼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는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시에 당 대표가 누구였는지를 생각을 하면 네네. 과연 본인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자꾸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자꾸 망각을 한다고 착각하고 시점을 막 섞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과 제가 그때 어떤 사이인지 알잖아요.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부대꼈던 건 2023년도 7월 달쯤부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부대친 거는.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딪혔을 때도 그 당시는 여사라고 불렸던 그분 통해서 좀 화해해 보려고 막 계속 그렇죠. 시도하고 뭔가 있었던 걸 풀으려고 생각하면 했던 게 있었죠. 예, 네. 과연 그 부분도 자유로울까라는 네, 네. 의문이 있습니다. 윤정호 씨 그 저 통화 나온 거 중에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가 작살날 뻔했어요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작살날 정도의 어떤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보면. 네. 네, 그분에게는 시끄러 임마 그대로 돌려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위원장님과 저와 어떻게 보면 함께 엮이게 됐던 가장 첫 사건인데요. 명태균 게이트. 네.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특검에서 명태균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씨 여론조사 관련이죠. 여전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이제 6년 구형된 거랑도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오고 별개인 있는 거죠. 거잖아요. 네. 별개로 그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6년 그 구형된 거 갖고 이제 메시지를 내고 뭐 개별로 또 그걸 보내고 뭐 많이 하시던데 과연 그게 옳을까? 거기서도 보면 그 메시지에서도 본인 거는 싹 빼고 강혜경 씨에 대한 뭐 그리고 개인적인 뭐 도저히 자기 가족 굉장히 소중한 거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그럼 남의 가족도 소중한 맞습니다. 거죠. 제가 포렌식에서 뭐 나왔는지 잘 말씀 안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재밌을 거다고 생각되는 게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매도 계속 연달아 맞으면 좀 덜 아픈데 맞다가 중간에 끊어서 맞으면 더 아프고 징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처음 가는 분들은 징역을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생각했을 때 3년 뭐 갔다 오지 뭐 이렇게 되는데 6개월이라도 살아봤던 분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징역에 대해 치를 떱니다. 예.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그동안 말했던 것 중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부분은 거의 또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요런스러운 듯이 했는데 그 뒤에는 말이 없었어요. 특정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인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고 몇몇 사람은 굉장히 가혹하게 이제 말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자기 역량을 줄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뭐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부터가 재밌을 것 같다. 그런 대표적인 느낌이. 이가 어떻게 보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열 씨 같은 경우는 절반의 형이 구형이 됐었고 아마 네. 선고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또 절반의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2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냥 바로 들어갈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같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 6년 그 증거인멸 1년까지 합쳐서 6년이 구형됐다. 반으로 해도 3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유가 불가능하다. 즉 꼬린이다라는 표현이라서 아마 그게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 크게 미칠 거예요. 이 사람 그 혀에 의해서 그동안 많이 이제 언론이 좌우됐던 게 있었는데 막상 조사를 받고 특검에 조사받고 별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말하는 게 진짜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 선거까지도 계속 어떤 그런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김태열 소장님, 강혜경 씨가 공익제보자 1호, 제가 2호, 김태열 소장님이 3호인데 엊그제 의미심장하게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힘내세요, 김태열 소장님. 네, 그래서 그런지 오세훈 측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려고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일단 지방선거만 넘기면 자기가 뭐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기면 그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러기도 쉽지 않겠지만 이기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왜 저 법관이에요? 그거는 이제 검찰, 특검,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을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633 원칙 지킨다고도 법원이 얘기를 했고 사실 저는 오세훈 씨 변호인단이 조금 실책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시간을 끌어서 명태균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된 다음에 자신들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사복 입은 명태균이 와서 자신을 물어뜯었지만 이제는 수의를 입은 명태균이 와서 오세훈 씨를 물어뜯을 거라 이게 좋은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탁할 게 더 급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그 국민의힘 내에서
7대 3으로 5대 5가 아니라 당원 비율을 7로 지금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7로 갔을 때 후보가 바뀔 수 있는데 본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더 걱정 아닐까요? 네. 그 명태균 게이트는 뭐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 신유원 위원장님은 여기까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쿠팡 소송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고 오늘 저 여러 가지 쓴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소비자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 시장 그 마케팅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템퍼러리 마켓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소비자 심리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많잖아요. 쿠팡이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처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올라오면 소비자는 바로 배신한다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